그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아주 가까운 농부가 3명 정도는 주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밭을 만들면서 기후위기에 실천적인 대응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교도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우리 소라님 모시고 오늘 흥 이야기와 더불어 먹거리 이야기까지 아마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지금 비가 너무너무 소중한 때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올해 농사에 되게 중요한 그런 비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는 그 천주교의 클라라 수도에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도회 자체를 퍼머컬처식으로 자립자족 가능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걸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수도회나 이런 공간들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가지고 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에게 또 귀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여기 보시는 요 버섯이 보이는데 네, 스머프도 생각나고 막 그러죠. 여기 독버섯 같기도 한데 또 사실 독버섯은 아니거든요. 이 버섯은 균사의 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공간에서 요 균사가 살아나는 곳, 바로 버섯이 피는 곳들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 피는 거는 균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런 균사들이 많은 곳은 바로 흙이 살아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흙 살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많이 할 텐데, 기후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흙입니다. 여러분, 바다도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게 되면 대먹임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사실 바다 안에 있는 생명들도 죽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저감되지만 끊임없이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기후 변화가 더 급격히 일어나는 건데요. 사실 흙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면 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빨갛고 노란 부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지역인데요. 물론 바다도 많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저감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실 자연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연과 협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 10월쯤이 되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예, 빨갛고 노란 부분이 좀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때는 광합성이 거의 이제 끝나는 겨울이 시작되고요. 또 난방도 막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면 여러분 미세먼지 많아지는 거 이제 느끼시는 것처럼 실제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고 보시는 사진처럼 정말 네, 불바다 같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막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사실 4월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좀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봄에 오늘도 보시면은 새싹이 막 돋고 나뭇잎도 막 많아지고 난방도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결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이 전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해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먹거리 문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4월에 전 지구적으로 산업농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농업 베이스로 지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봄이 찾아오고 이제 땅을 갈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갈게 되면 땅 속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들이 다 밖으로 매해 배출되게 되는 거거든요. 땅속은 여러분 그 화석연료를 이전에 저장한 것처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던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석유가 공룡기 때 유기물들이 땅속에 고여 있다가
그것을 지금 산업사회에서 끄집어내서 쓰다가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많이 대기에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들이 사실은 원래 이렇게 땅속으로 저장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바로 흙 속에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장하고 그렇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땅을 갈면은 이산화탄소는 배출되니까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산업농에서는 모두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땅을 갈고 있는데요. 전 지구에서 사실 이렇게 생산된 먹거리의 약 3분의 1만 여러분이 소위 생각하는 유통구조,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가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중에 3분의 1만 사실 팔립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3분의 1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약 11%나 12%만 사실은 먹거나 사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땅을 갈고 엄청나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먹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동물의 사료가 되거나 아니면 뭐 바이오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폐기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거죠. 사실 요 적은 가격에 이 농산물 그리고 양 질적으로 떨어지는 농산물을 먹고 사실 사람들이 노예 노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실 통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연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지 않고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산화탄소도 저감하고 또 양질의 먹거리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아주 엄청난 밈이 막 돌아다녔는데 예, 대파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대파는 다년생이거든요. 여러분 대파를 뿌리째 뽑아서 이렇게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요만한 상자 하나에 대파를 기르셔서 윗동만 잘라 먹거나 계속 그 씨를 떨구면 여러분은 대파를 이렇게 비싸든 싸든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농에서는 이렇게 대파를 뿌리째 뽑아서 여러분 슈퍼에 와야 되니까 이 자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유통구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흙을 가는 방식은요. 여러분이 큰 유산을 네, 자손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안 좋은 유산이죠. 이 유산은 지금 지구에서 과잉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대기 중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사실 지구는 원래 이 한 350 ppm 정도의 이산화탄소만 대기 중에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늙은 탄소들이 너무 대기 중에 많습니다. 지구에서 좀 안전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 350 ppm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약 410 ppm 정도를 넘어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늙은 탄소들을 대기 중에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다시 저감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산업사회에서는 이 늙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설을 놓고 뭐 2040년까지 이 늙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가설일 뿐이고요. 사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유일하게 저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흙입니다. 먼저 바다를 이야기했지만 바다는 안 좋은 방식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요. 흙은 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면서 또 먹거리와 연결돼서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공룡기 때 유기물이 땅속에서 석유나 탄소가 된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생태로운 방식으로 먹고 사는 것을 전환하면 저절로 이산화탄소는 땅속에 저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흙을 만들고 여러분이 땅을 갈지 않고 다년생 작물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기르기 시작하면 한 1년에 1000평의
약 4,000kg의 탄소를 계속해서 저감하고 심지어는 그 탄소 덕분에 흙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미래이고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변에 흙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될 텐데요. 먼저 많은 과학자들, 특히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을 고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드로다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드로다운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주황색 방식이 바로 그 생태적인 방식으로 기후위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들은 바로 뭐 재생농업, 보존농업, 혼농임업, 뭐 관리형 방목, 농지 복원, 개량된 벼농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먹거리 체계를 바꾸는 건데요. 여기 25가지의 방식 중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먹거리를 먹거나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이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얼마 전에 2015년에 그 유럽 EU에서는 천에 대한 4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 토양의 0.4%씩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1년에 4% 정도의 그 땅을 경운하지 않고 그러니까 갈지 않고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경운으로 농사짓는 농부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EU에서는 채택을 하고 또 그런 방식을 하는 농부들을 지원하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환경기금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1년에 약 4%의 농지만 이렇게 생태적으로 복원한다면 이산화탄소를 바로 땅속에 저감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례들을 벌써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년에 약 43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을 상쇄하고도 한 1.7기가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속에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 조금씩 땅을 갈지 않는 방식의 우리의 먹거리 체계 안에 들어온다면 농부들도 살고 지구도 살고 좋은 방식의 먹거리들을 지구에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가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흙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많이 유실됐다는 건데요. 2040년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후위기에 가장 큰 복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표토의 유실입니다. 표토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땅속으로 40cm에서 50cm의 흙을 말하는데요. 요 표토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을 기를 수 있는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속으로도 아주 깊숙이도 흙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양분은 바로 이 표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표토가 유실되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땅을 갈고 또 이제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흙이 계속해서 유실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2040년에는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토의 유실에 의해서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진을 보시면 노란색인데요. 우리나라도 표토 유실 국가이거든요. 땅을 많이 갈다 보면 흙이 유실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흙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하루에 1cm 없어지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흙이 1cm 생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보통 흙을 만들 때 지렁이가 똥을 싼다. 혹은 뭐 유기물을 넣어가지고 그 흙을 복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나 지렁이가 흙을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cm 만드는데 200년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흙이 드러나 있거나 큰 비에 흙이 쓸려내려가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죠. 그리고 한 번 유실된 흙은 이제 바다로 가게 되는데 바다로 가게 되면 절대 표토를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숙이 있는 흙들은 영양이 없기 때문에 식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토가 지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표토가 지금은 너무나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예를 제가 들어보자면 아마존이 사막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존은 식생이 엄청 풍부해요. 만약에 A4 용지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A4 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막 잘랐는데 그날 스콜이 하루에도 몇 차례 오잖아요.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그러면 하루에도 표토가 30cm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사막화가 며칠 사이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뭐 숲이 오늘 하루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표토의 유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표토가 유실되면 식물이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 바로 북한도 이 표토의 유실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인데요. 옛날에 기계 농사를 많이 졌대요. 그 소련에서 오는 그 값싼 석유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다가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바뀔 쯤에 이 그 땅을 가는 농사가 거의 중단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 국토의 약 10분의 1이 그때 땅을 갈다가 방치가 돼서 사막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먹거리 문제가 계속 가속됐고 또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그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흙이 너무나 소중하고 한 번 유실된 흙은 거의 이것을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흙의 유실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데요. 요즘 중동에 그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보실 텐데요.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대부분 표토가 사라져서 먹거리가 자라지 않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어떤 정치적 진영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제도 많은 그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북한의 표토가 많이 사라져서 먹거리가 많이 생산되지 못하면 우리는 통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의 많은 그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북한의 표토의 유실로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거나 러시아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는 많은 먹거리에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의 변화가 가속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흙이 아주 아주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흙의 유실은 정말 생명의 유실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토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 흙 1cm 만드는데 네. 200년가량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식물을 키우거나 흙을 잘 보존해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흙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이전에는 비료 요만큼 써서 뭐를 길러도 잘 됐는데 흙을 너무 닥달하고 많이 이렇게 그 땅을 파다 보니까 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투입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지금의 먹거리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수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구에는 이 흙을 보존하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생명들이 있죠. 바로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바로 광합성을 도와주고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힘들고 지치는 날은 가만히 앉아서 광합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천지은의 최고봉이 저는 광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 호흡도 저절로 만들어주고 먹거리도 저절로 길러주고 이 엄청난 이치를 사실 사람들이 사실 같이 결합해서 이해한다면 사실 기후위기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광합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막 뿜뿜 내보냈더니 이 나무가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먹을거리도 길러주고 심지어 땅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서 더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천지은의 그 무엇도 비견할 수 없는 큰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속에 그 저장된 이산화탄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바로 먹거리들을 생성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와 함께하는 협동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버섯의 원래의 그 생명체인데요. 그게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들은 식물의 뿌리 끝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다년생이
경우, 그리고 땅속에 뿌리가 많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땅속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해 보면 우리가 1년생 농사를 많이 짓고 겨울에 이 땅속에 단연생 작물이 없이 땅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이곳은 탄소가 계속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뿌리 끝에만 미생물들이 사는데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거는 식물이라기보다는 그 미생물들이 이것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밭에서 작물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작물을 기르는 거는 사실 미생물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추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표현했을 때 고추를 여러분이 잘 자라라고 막 열심히 유기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요 생명들은 유기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탭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없거든요. 대신에 이 미생물들, 뿌리 끝에 있는 미생물들이 요것을 분리하고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무기물 형태로 만들어야 식물이 그것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거나 식물을 기른다는 거는 바로 미생물을 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서로 상생하는 식물과 그 다음에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들이 키워내는 바로 작물 이렇게까지 순환되는 이 구조 속에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땅 속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미생물이 세상 귀하고 너무나 훌륭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어요. 미생물은 얼마나 땅속에 많으냐면 살아있는 흙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티스푼으로 하나를 뜨면 그 안에 티스푼 안에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또 그 이렇게 글로말린과 같은 미생물은 대기 중에 엄청나게 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땅속으로 저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으로는 절대 글로말린을 볼 수 없지만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이 미생물들이 대단한지 우리는 미생물들에게 큰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미생물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서 지구가 사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흙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 미생물들이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먹거리는 저절로 잘 자라고, 이산화탄소는 저절로 저감되는 이런 큰 이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이론의 진리처럼 모든 것들이 순환되는 구조 안에 들어 있어야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런 탄소가 저감되는 것, 격리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흙을 살리는 여러분의 방식 하나가 사실 이산화탄소도 저감하고 먹거리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인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인가들을 많이 지금 지구에서 봤잖아요. 사실 지구 안에 흙이 굉장히 귀한데, 불과 그 46억 년 지구에서 우리를 사실 다시 거꾸로 본다면, 인간은 정말 며칠 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태어난 아기가 너무 많이 먹겠다고 사실 흙을 다 파괴해가지고 지구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구에서 보면 인간은 굉장히 겸손하고 어린 사람처럼 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많이 갖겠다고 더 많이 욕망하다가 지구를 사실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구 생명과 같이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서 지구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것이죠. 지구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구를 천천히 따라가 보면 사실 아주 처음에 시작된 그 토양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흙이 먼저냐, 식물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아리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사실 흙이 먼저 생기지 않았어요. 바로 식물이 먼저 생겼거든요. 요게 진짜 흙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어디 바위나 요런데 이끼 뭐 1cm 있는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합장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1cm 있는 요런 이끼들은 약 100살 정도 되셨어요. 네, 아주 굉장히 천천히 자라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지구에 있는 흙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흙이 이산화탄소도 저감하고 생명도 기르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46억 년 지구에서 이 흙이 생성된 시간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흙이 우리가 먹거리를 잘못 먹는 바람에 계속해서 유실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렁이가 똥을 싸야 1cm 200년 걸리는데 요즘에 비닐로 농사 짓고 막 땅을 갈면 흙이 그냥 한 번에 유실돼요. 이 유실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석유보다 25배나 지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도 여러분 유실 많이 돼서 이제 석유로는 이제 못 살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흙이 없어서 먹거리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은 지구 생명들의 무덤인 거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영양이 들어있는 곳이라서 사실 흙이 없이는 사람들이 지구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영양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흙, 이렇게 좋은 흙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구에는 이런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균사들, 균사의 꽃이 버섯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흙들에 가서 보면 이렇게 버섯이 자라고요. 계속해서 흙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퇴비를 만들 때 이렇게 버섯이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이 지구에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균사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 지구에 이산화탄소들이 저감될 수 있는 일들도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처럼 비가 사실 내리면 흙이 산성이 되거든요. 좋은 흙은 보통 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산성 토양에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또 물이 모자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좋은 흙을 만들려면 사실 유기물들을 흙 속에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철학적이에요. 미야자와 겐지라는 분이 이 은하철도 999의 원작을 쓰셨는데 요 은하철도 999를 보면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그 행성에서 행성을 계속 이동하잖아요. 근데 행성의 문제들이 대부분 뭐냐면 바로 흙이 산성화돼서 흙이 유실돼 가지고 사람들이 먹거리를 길러서 먹을 수가 없는 게 이 만화의 기본 주제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미야자 겐지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사실은 흙 토양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걱정이 지구가 산성화돼서 먹거리를 못 길러가지고 사람들이 굶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은하철도 999 같은 책을 만들고 그게 나중에 만화로 실사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로 미야자 겐지는 사람들이 흙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퇴비를 몇 포대씩 지고 아주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퇴비를 나눠주고 퇴비로 이 탄소를 저감하고 또 먹거리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다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한테 이런 흙 자체, 이걸 저장하고 이것을 보호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보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흙을 저장하고 또 이 살아있는 흙을 통해서 먹거리를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흙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어 굉장히 유실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흙이 없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우루란 나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나우루는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한 40년대, 50년대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섬나라인데 갈매기가 똥을 싸 가지고 표토를 아주 양질의 표토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요 표토를 팔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팔 때는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 아주 넘쳤다고 해요. 그런데 표토를 다 팔아먹고 나서는
먹거리도 안 자라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나 다름없이 망해버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 예전에 그 흙을 파괴하는 나라는 스스로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바로 흙을 너무 많이 갈아서 땅을 너무 많이 갈아가지고 먹거리가 생산되지 않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 표토가 막 침식돼가지고 막 먼지가 날리고 이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몇 번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상이 미국에서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땅을 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가 커가지고 지금 그런 땅들은 그냥 방치하고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없잖아요. 우린 이주도 못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흙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지구에서는 어, 영양분을 만드는 것, 특히 질소 비료를 가지고 지금 산업농을 대부분 하고 있고, 농부들도 탄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또 그 질소 비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이 질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이거 기체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번개를 맞거나 네, 아니면은 이 콩을 길러서 땅 속에 저렇게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것에 질소를 저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번개 받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혹은 이렇게 그 질소를 저장할 수 있는 콩가의 식물들을 이렇게 기르면 여기에서 나오는 양분들이 주변의 작물들을 잘 자라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추나무에 그 벼락 맞으면 막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 질소를 이렇게 맞으면 주변 작물들이 되게 잘 자라요. 저희 논에도 이전에 벼락을 한번 맞았는데 처음에는 다 시커멓게 탔다가 나중에 그 질소가 이제 물속으로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그 공간이 먹거리가 훨씬 더 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자연적인 건데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농사 짓지 않고 대부분 질소 비료를 이용을 하죠. 그게 바로 화학 비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질소 비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질소 비료 없이 어떻게 농사를 져? 화학 비료 써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생각보다 사실 이 질소 비료가 생산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차 세계대전 그 즈음에 바로 이 화학 비료를 줬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그 전까지는 화학 비료 없이 농사를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화학 비료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 폭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폭탄을 가지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생산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공장화해서 비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땅에다가 질소 비료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료 없이 농사 못 짓는다, 농약 없이 농사 못 짓는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다 거짓말인 거죠. 전쟁의 산물이 바로 이런 고엽제라든지 질소 비료라는 거였거든요. 이 고엽제는 지금도 여러분 그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식물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사용했던 이 화학 제품이 여러분 많이 드시고 계세요. 고엽제를 내가 먹고 있다고 이렇게 깜짝 놀라실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아스파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먹거리가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넣는 그 합성 착상제 같은 것들인데 그게 바로 이런 고엽제로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막걸리 같은 거 드시면 머리 너무 아프고 그럴 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스파탐 같은 것들이 다 고엽제 베이스로 사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식탁을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쟁의 산물로 너무나 많은 질소 비료들, 그리고 뭐 그때 그 생산 라인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질소 비료나 이런 화학적 성분 없이도 우리 인류는 2만 년 전부터 농사를 충분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없이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땅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땅을 많이 갈고 또 이렇게 땅을 갈게 되면 땅속은 단단해지고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위에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표토가 그냥 한꺼번에 유실돼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하는데요.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땅속은 경바나 그래서 딱딱해지고 겉에만 이렇게 갈아지면 큰 홍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농들이 사실 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좀 생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것인데요. 요 살아있는 흙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살아있는 흙은 어떤 거냐면 바로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좋은 향기가 나고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품는 그런 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흙을 재건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흙을 잘 재건할 수 있어요. 좋은 흙이 뭐냐면 이렇게 때알 구조라고 해서 흙을 이렇게 딱 잡으면 포로록 하고 흙이 살아나는 흙을 얘기합니다. 딱딱하게 굳지도 않고 살짝 흙이 살아있고 촉촉하고 이런 흙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흙을 만들면 이런 흙에서는 바로 이산화탄소도 저장할 수 있고 먹거리의 생산성도 좋게 해주는 그런 흙입니다. 그래서 이런 흙에서는 바로 유기물 함량이 중요한데 약 5% 정도의 유기물들이 있으면 흙이 이제 살아나는 떼알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산화탄소까지 저감하는 좋은 흙을 만든다. 이런 거를 바로 탄소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는 유기물 함량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약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기물의 반이 탄소거든요. 그래서 한 유기물의 반 정도가 되면 좋은 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기물이 물과 공기에 그 말하자면 풀 역할을 해줘 가지고 이 흙을 잘 잡고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흙은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흙을 닦다를 해도 흙이 유실되지를 않아요. 요런 흙을 만들려면 바로 땅을 갈지 않는 농사를 짓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땅을 갈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땅을 갈지 않고도 충분히 먹거리를 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을 보시면 산에 여러분이 거름을 주나요? 여러분 산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물을 주러 가나요? 아니면 뭐 멀칭을 하러 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산에서 품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살아있는 흙을 만들면 저절로 유지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흙을 만들게 되면 흙이 살아나고 그리고 저절로 식물들의 뿌리가 활착이 되는데 그 끝에 바로 아까 우리의 그 버섯 매개자처럼 균균들, 바로 뿌리에 사는 균균들이 이산화탄소도 저감해 주고 먹거리를 또 질적으로 잘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갈지 않게 되면 바로 표토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필요로 하게 되는 많은 영양분들을 땅속에서 깊숙이 끌어올려서 좋은 먹거리들을 여러분에게 또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그냥 밀이에요. 여러분 매년 파종하는 밀인데 요 왼쪽 사진 지금 들고 있는 저 2m 가까이 되는 저 뿌리를 갖고 있는 밀은 자연 밀입니다. 요 밀을 단연생으로 이제 기르게 되면 저렇게 땅에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그 영양들을 우리가 또 같이 작물과 함께 흡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땅들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흙이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은 매일 땅을 간 흙인데 들어가자마자 물에 넣자마자 흙이 풀어져서 바로 유실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다년생 작물이 자라고 있는 곳에 흙은 땅을 갈지 않는 요런 곳의 흙은 6 주가 지나도 흙이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살아있는 흙을 만들면 기후 재난에도 안전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흙이 이렇게 탄소를 저장하고 잡고 있는 능력은 원래 숲의 경우에는 24대 1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흙은 흙을 잘 잡고 있고 또 흙이 유실되지 않고 탄소 저감 능력도 커지는 거죠. 이런 흙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바로 한 3년 이상 땅을 갈지 않고 유지를 하면 계속해서 흙의 능력들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 먹거리의 그 질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흙으로 우리가 한번 갈아타 보시면 여러분은 기후 위기도 저절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소는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진 찍어 놨던 건데 작년에 제가 전한마을 토트네스에 갔었는데 그 동네 종교단체하고 이 탄소 크레딧이라는 걸 한 거예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탄소를 저감하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종교단이 영국은 종교가 다 성공회잖아요. 성공회에서 그 탄소 비용을 농부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활발화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소를 방목했는데 일반 소를 방목한 것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가 방구를 뿡 끼면은 요 살아있는 흙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그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먹는다는데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회하고 요 농부들하고 같이 이 탄소가 저감되는 이 수치를 가지고 탄소 크레딧을 농부들한테도 주고 이것이 해법이다. 이런 보고서를 쓴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원불교에서도 많은 토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원해서 실제로 탄소를 격리하고 종교가 먼저 이 탄소를 저감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소가 방구를 끼면은 메탄이 막 증가할 거라고 해가지고 되게 걱정하는데 여기는 소가 방구를 끼면 그 메탄을 흡수하는 바로 미생물들이 바로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흙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는데 사실 여러분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에 뒷동산이든 나무 둥치에 나뭇잎을 한번 들춰 보십시오. 거기 거미줄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바로 균사예요. 거미줄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바로 그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잡아서 흙 속으로 가져가는 아주 귀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바로 식물을 먹여 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요런 친구들을 한 줌 집어다가 여러분 흙을 살리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갖다 올려 놓으시면 그 공간이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의 뿌리들 보면은 이렇게 균사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실뿌리들이 점점 더 옆으로 그 활짝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요 끝에 바로 균균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균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균균들이 바로 이산화탄소도 저감하고 또 이 식물을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미생물들이 많으면 농사가 어려운 것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잡초도 제거되고 병충해도 예방하는데 바로 토양도 개량해서 바로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그런 흙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방식도 쉬운 방식이 많아요. 그 쌀밥을 해 먹고 밥이 좀 남았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좋은 그 나무나 숲에다가 살짝 가서 묻어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곰팡이가 피는데 이게 바로 토착 미생물을 이식해 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대보름 때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산에다가 밥을 묻어놓고 혹은 고시래 같은 거 하는 풍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는 원래 생태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바로 산에 있는 토착 미생물들을 이식해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요거를 섞어서 밭에 뿌려주거나 재생하려고 하는 공간에 뿌려주시면 흙이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 균류들, 보이지 않는 균류들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신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함께 결합한다면 전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식탁을 많이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요것을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버리는 곳에 이렇게 버리시나요?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요리들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수박 껍질을 이용해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이것들을 자원화하는 교육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과일 껍질을 이용한 요리라든지, 뭐 과일 껍질로 술을 담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나라도 메탄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대부분 여러분이 버리시면은 이렇게 매립지로 가는데, 이게 인천 매립장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불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여기 잘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데, 이 불기둥이 엄청 많은데 이게 바로 땅속에 이제 메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경계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욕망, 가짜 만족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마다 그 음식물 쓰레기 투어 프로그램을 좀 하는데, 이제 갈 때마다 지옥이 있다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쓰레기가 막 끝도 없이 있고 안 좋은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그 동물들이 옵니다. 막 동물들이 와서 이걸 막 먹고 있어요. 막 새들이 막 위에서 날고 있고. 그러면 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짜 욕망, 먹거리를 더 많이 사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욕망들, 그리고 그걸 사면서 가짜 만족을 이제 느끼는 거, 이런 그 것들을 바꾸는, 그래서 알아차리고 이것들을 거절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질 개벽이라는 거는 정신 개벽이 먼저라는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때는 더더욱 이 가짜 만족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너무나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퇴비 처리기 같은 것들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갈색과 녹색의 비율이 좀 중요하거든요. 갈색이라는 건 말라 있는 쓰레기들 얘기합니다. 뭐 볏짚이라든지 톱밥 같은 걸 보통 얘기하고요. 녹색은 여러분이 만든 음식물 쓰레기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요 비율이 3대 1 정도가 돼야지 요게 잘 부식이 되거든요. 요거를 가공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교당마다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니면 농사를 지으신다면 이걸 가지고 가서 퇴비화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금방 발효가 돼요. 한 3개월 정도면 발효가 돼서 완전히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가속시키고 싶으시면 뭐 EM을 조금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쌀뜨물 발효액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조금만 부으면 3달 발효될 게 1달이나 2달 안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 교당에서 운동으로 같이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 있는 반려 지렁이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그 은평에 있는 바풀꽃 식당에서는 요 지렁이를 분양하고 있어요. 저희 먹거리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계속 먹여서 기르고 있는데 요게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분양을 해 주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이렇게 지렁이를 넣으면 엄청나게 많이 빨리 분해도 하고요. 흙도 계속 좋은 흙이 막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분변토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되게 무서웠는데 예, 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네.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 지렁이가 이 흙을 살리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예, 보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퇴비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공유지 공간들을 뭐 교당의 뒤에 짝 조그만한 그 상자 텃밭이 됐던, 아니면 우리 교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밭이 됐던 좀 그런 공간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이렇게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지렁이 타워를 하나씩 꼽아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요런 상자 텃밭이나 아니면은 그 노지 같은 데다가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굴뚝 같은 걸 하나 꼽아 놓는 거예요. 화분도 좋습니다. 밑이 뚫려 있는 곳인데 여기에
바로 지렁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이것을 분해하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저희 마을에서는 지렁이 타워 100만 호 건설 운동을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화분을 주워다가 동네에 비어 있는 그런 터에다가 이 타워를 하나씩 꽂고 거기에 먹거리를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 없이 바로 분해를 해서 바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또 이 지렁이 타워를 예쁘게 꾸미고 뭐 하는 것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가 되도록 건물 대신에 지렁이 타워를 만들겠다.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거든요. 지렁이 타워를 텃밭이나 이렇게 같이 넣으면 또 텃밭도 여러분이 탭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잘 자라게 되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공터에 화분을 하나씩 심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퇴비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들을 한번 시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를 걷다 보면 정말로 예, 버려진 화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 화장실도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생태 화장실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생태 화장실을 활용할 때 요 똥하고 오줌만 분리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런 퇴비 깐 운동도 다른 종교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세식 화장실에서 물을 버려버리면 대부분 우리가 이게 뭔가 정화돼서 깨끗하게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바다로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화장실 문화 이런 것들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생태 화장실을 좀 사용한다면 요렇게 보카시 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한 숟갈만 넣으면 금방 냄새 없이 한 달 안에 이렇게 발효되게 하는 요런 것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텃밭을 하는데 요 보카시 퇴비의 비율대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살아있는 균 유산체 같은 거예요. 요걸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데 사실 저 예전에 이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생태 화장실이나 먹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빨리 분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같이 팔았는데 아주 이렇게 한 숟갈만 부으면 이게 다 발효가 돼 가지고 이게 한 가마씩 넣어야지 이렇게 분해가 돼야 제가 부자가 됐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한 숟갈만 넣어도 돼 가지고 저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사업도 한번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등겨나 이런 것들 미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유박은 여러분 기름 짜고 남은 걸 얘기합니다. 어부는 요즘에 너무나 많이 특히 물사리들을 잡아 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말려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사용하셔도 되고 폐화석은 뭐냐면 여러분 굴 껍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껍질 요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를 빗물로 이렇게 잘 반죽을 하면 살아있는 균사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토양을 개량할 때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이 부식시키고 싶을 때 조금씩 부으면 아주 빨리 균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복원이 되고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흙을 살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음식물 쓰레기는 '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은 다 유기물 음식물 쓰레기인데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요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통 요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밭에 버리면 되게 좋은 친구들인데 음식물 쓰레기로 대부분 버리면 안 되고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거든요. 요런 친구들을 자원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에서는 요런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음스 카페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고 오면 거기에 합당한 먹거리를 길러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되돌려 주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핵과의 복숭아 씨 뭐 자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베개를 만든다든지 이걸 또 말려 가지고 멀칭제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 새우 껍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말리면 아주 좋은 칼슘 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폐화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 부산물도 굉장히 좋은 퇴비가 되거든요. 향도 너무 좋죠. 차 부산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것들 저는 저희 동네 몇 개 커피숍을 저희가 뚫어 가지고 커피 그다음에 차 한약재 이렇게 남 냄새가 나는
되게 좋은 양질의 퇴비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이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도 좋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네, 치킨이라고 하는데 이 뼈다귀만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빠면은 요게 되게 아주 좋은 골분이 되거든요. 저희 마을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막 뼈다귀를 막 이렇게 절구로 빠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골분 퇴비를 만들어서 또 우리 밭으로 돌려주는 거 이런 것도 하고요. 또 뿌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혹은 뭐 고추씨 이런 걸로 액비 같은 거 만들어서 병충해가 안 올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다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껍질류 이런 것들은 또 밭에 이렇게 뿌려주면 병충해가 안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껍질 뭐 이런 거 절대 부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밭에 뿌려주면은 달팽이 같은 것들이 잘 오지 않아서 그 방충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 껍질 같은 거 뭐 요런 것들도 되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과일 껍질 같은 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까운 소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알 껍질 바로 그 계란이나 이런 껍질들이 굉장히 좋은 칼슘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액비 같은 거 난각칼슘이라고 해서 칼슘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용 후 기름들은 또 동네에서 이렇게 비누 만들어서 나눠주는 운동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코로나 전에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향기 나는 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허브를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는데 요거는 사남마을이라고 그 사남마을 유정란을 만드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그 개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허브하고 같이 발효를 시켜서 향기 나는 똥을 만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사실 북한에 가려고 했습니다. 똥 축제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거든요. 뭐 보통 북한에 쌀 준다고 뭐라 하고 북한에 먹거리 주거나 돈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똥 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런 똥을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향기 나는 똥. 그래서 이렇게 향기 나는 똥탭이 만들고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서울시청에서 똥 축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 똥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은 그 퇴비로 골랐어요. 향기가 되게 좋고 결이 곱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낸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똥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자연의 이 순환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들도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는 친구들을 가지고 그걸로 자란 먹거리들을 저희 동네 식당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학교 수업에서 그런 것들 가지고 요리를 하기도 하면서 이런 퇴비 정원 운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교당마다 일요일에 이제 법회 보실 때마다 오실 때 2주의 주제는 계란 껍질이다. 이번 주의 주제는 뭐 음식물 쓰레기 중에 과일 껍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이런 걸로 한번 가공을 해보시고 또 그런 주제들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들로 또 먹거리도 길러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들 탄소질만 높으면 냄새 없이도 충분히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질이 높은 나뭇잎이라든지 볏짚 이런 거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걸로 사실 발효시키시면 냄새 없이 충분히 다 발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운동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흙을 살리고 먹거리도 생산하고 에너지도 줄이고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삶의 방식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퍼머컬처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농사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그런 생태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였을까요? 문명을 새로 세우자는 거였죠. 정신세계. 물질이 아니라 정신세계가 우선하는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바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명에 저는 흙을 살리는 거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을 같이 살리고 그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후위기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기후위기가 이렇게 거대한데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요만한 밭 한 떼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주 작은 땅만 이렇게 가지고 그 곳을 살려내면 기후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도시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기후위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 거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기후만, 그렇게 기후 위기만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질이 발달했다는 강남에서 2020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의 비밀을 아시나요? 사실 가장 부유한 이 공간에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흙이에요. 살아있는 흙이 없었거든요. 이 공간에서 살아있는 흙이 있고 생태적인 공간만 있었어도 이렇게 단시간에 물이 차지 않고 이 나무가 그 물도 흡수했다가 살아있는 흙에서 천천히 물을 내보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후위기에서 여러분 교당의 작은 텃밭 하나 혹은 우리 동네 어귀에 뭐 공원에 여러분이 나무를 심는 거 이렇게 작은 공간만 복원을 해도 이런 공간에는 바로 중소미기후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중소미기후는 너무 신기하게도 외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미기후끼리 연결되면 하나의 중소미기후대를 만들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린 것 중에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거는 대기후에 속하는 거고요. 이 대기후는 전체 기후의 60%를 차지하는데 요 대기후가 60%에서 70%, 80% 이렇게 넘어가면 기후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표토부터 시작해서 저 정도 키, 그래서 한 2m 정도에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후가 중소미기후거든요. 이것을 복원하면 바로 대기후 60대, 중소미기후 40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40%대 중소미기후를 만들게 되면 대기후를 저항할 수 있는 기후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뭐 만약에 50평이라면 50평 정도의 나무를 심으면 그 주변 지역의 온도를 평균 뭐 20도까지도 낮출 수가 있고요. 또 그 공간의 습도를 뭐 200%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하나씩 점처럼 점조지처럼 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다 분리된 게 아니고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기후대들끼리. 그래서 하나의 우리 마을에 여기 텃밭 하나 있고 우리 교당 뒤쪽에 조그만 숲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뭐 마을에 공원이 있다. 그러면 요 기후대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지역의 중소미 기후대를 만든다는 거죠. 이 사진도 보시면 아스팔트 위에 저 차량의 본네트의 온도는 61도인데 이 나무 그늘 아래 있는 본네트는 26도예요. 약 40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런 기후대가 많아져야만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밭을 만들거나 퇴비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균사들을 살리거나 이런 일들이 바로 인간이 지금 지구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중소미기후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소미기후대는 좀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1.5도씨가 보통 오른다고 하는 시기를 30년, 2030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생명들이 성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미기후 때를 그때 가서 만들어야지 하면 그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이런 인연이 없어요. 이 기후위기 때 우리가 지금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은 정말 하늘이 내린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 더 많은 생태적 거점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이 나무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도씨가 오르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심은 나무들이 그때까지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1.5도씨가 오르기 전에 더 많은 생태적 거점들을 만들어서 중소미기후대를 만드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역할들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더 많은 종다양성, 미래를 여러분이 디자인하시는데 그것들이 미래의 생명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소미기후 때를 많이 만드는 그런 생태적 공간들을 만들면 나중엔 더 많은 생명들이 지구에 남아서 지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으셔야죠. 우리 그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여전히 하고 있고요. 네, 같이 나무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착한 소비자로는 지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꼭 생산자가 되셔야 돼요. 약 10% 정도만 사람이 생산을 하면 지금의 이 불평등이나 그 기후 정의라고 얘기되는 뭐 여러 가지 차별들이 많은 것들이 다 개선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됐든 작게라도 생산자가 되시고 그것이 좀 더 생태적인 일들이라면 지구에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저희 퍼마컬처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 영국의 그 성공회처럼 탄소 기본소득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걸 하고 있어요. 많은 교당들도 이렇게 저희 여기 탄소 기본소득 여기에 등록하셔가지고 아우, 나 탄소세 받으면서 농사지어. 나 탄소세 받으면서 우리 정원 가꾸고 있어. 이런 얘기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건불교에서 같이 또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최초로 이 탄소 기본소득 혹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종교 단위가 되면 더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저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쾌락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기후위기 생각하면 어떠세요? 우울하고 힘들고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원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낙원세상 건설하자잖아요. 낙원이 뭔가 이 상이 없는 거죠. 우리의 낙원은 어떤 상일까? 기후위기에 또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상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원에서는 물질보다 정신이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돈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가치가 더 훌륭한 가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농사를 짓고 이런 게 힘든 일이 아니라 농사 짓는 일은 즐거운 일이야. 이런 식의 저는 문화적인, 문명적인 그런 다른 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태롭게 사는 거를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좋은 즐거운 쾌락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쾌락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그런 쾌락들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낙원 세계를 우리 스스로 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낙원 세상이 어떤 상일까 이런 얘기를 같이 한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가 큰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열반하신 틴나탄 스님께서는 미래는 절대로 한 사람이 스승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부처가 돼서 공동체로 그 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드는 이 상은 정말 미래에 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할 때 고민해 두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아메리카 선주민, 소위 인디언들이죠. 그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앞으로 올 다음 세대, 7세대 후를 생각해서 그 결정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원불교의 다음 100년을 고민할 때 우리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결정들이 다음 100년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꼭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그 미래를 꼭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고 있는 이 일들, 그리고 오늘 나무 심는 이 일들이 네. 200년 후에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흙 살리는 일, 이 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당 같은 경우에는 화단이 엄청 넓고 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풀을 뽑으면 그 풀을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방법은 모르는데
일단 저희 교당에 단지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뽑으면 바로 그걸 단지 속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빨리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그, 풀이 너무나 엄청난 존재들인데, 사실 이 풀이라는 친구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흙의 유실은 이 지구의 생명들한테는 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흙이 드러나 있으면 당연히 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재를 하시고 흙을 조금 덮어주세요. 그래서 비닐은 아니고 그 뭐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흙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 여기에는 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풀이 한 그 200년까지도 풀씨가 막 잠복을 하고 안 나오거든요. 그런 조건이 돼야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그 좀 멀칭을 그 자연 소재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나 나뭇잎 같은 걸로 해주시고 그 사이에 그 흙을 뚫고 지푸라기를 뚫고 풀들이 나온다면 그 풀을 뽑으면 사실 미생물도 같이 나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위나 톱낫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풀의 윗 부분만 잘라서 멀칭제 위에 다시 덮습니다. 그러면 그 멀칭제가 점점 이렇게 이불처럼 조금씩 두꺼워지고 아래쪽에서는 부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영양분들은 땅속으로 들어가고요. 풀은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흙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풀뿌리를 뽑지 않고 잘라서 멀칭제 위에 다시 덮는다. 요것이 이렇게 그 계속 순환이 되면 결국에는 그 풀들이 잘 안 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풀들이 날 수 없도록 약간 집약해서 많이 심는 거예요. 특히 다년생들이 좀 많이 그 화단에 있으면 생각보다 풀이 많이 안 납니다. 다년생이 있는 밭과 그냥 1년생들이 많이 있는 밭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년생 풀뿌리가 조금 많이 옆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식물들을 좀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년생 허브라든지 좀 꽃이 예쁜 그런 것들로 화단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놨는데 네. 모아서 단지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네. 버름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을까? 예, 예. 그것도 부식시키시는데 그냥 풀만 모아놓으면 질소질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다시 그 밭으로 돌려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모아놓은 것에다가 음. EM을 부어주면은 네, EM을 부어주면 되게 빨리 발효가 되겠죠? 그러면서 풀씨도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발효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탄소질, 그러니까 갈색질들, 나뭇잎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 넣어주면 거기서 균사들이 더 빨리 발효를 시켜서 그것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EM도 감사합니다. 좋고 아까 얘기했던 쌀뜨물 발효액도 좋아요.